정치판이 여야가 갑자기 둘 다 집안 싸움이 났습니다. 야당은 혁신안과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을 놓고 중앙위원회에서 비주류가 퇴장을 했고요. 또 추석 전에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문재인 대표는 추석 전에 다 끝내고 지금 지지율이 좀 올랐습니다. 왜 올랐느냐? 문재인 대표가 밀어붙이는 방식에 동의하는 야당의 강경파들이 문재인 대표 지지를 하면서 지지율이 한 4% 정도 올랐대요. 자, 여당은 여당대로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최근에 김무성 대표 사의 마약 문제에 이어서 이제 야당이 엊그제 우리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100% 국민 공천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1000명에서 한 300명의 선거인단이 국회의원 후보를 뽑도록 하겠다라고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야당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참가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여야가 같은 날 동시간에 해야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면서 역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상대당 당원들이 와가지고 이쪽에다가 표 다 찍었어. 누구든지 찍을 수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당원이 민주당에 여기가 영등포면 영등포 선거 와서 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야 뭐 당에서 되는 거는 걱정할 없으니까 저쪽에 가가 저 유력한 사람만 떨어뜨리고 시시한 사람 당선시키라.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는 각 정당이, 모든 정당이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이 100% 공천 국민선거인단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서청원 전 대표나 윤상현 정무특보가 이제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되니까 오픈 프라이머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는 김무성 대표의 바뀐 입장은 무엇인지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당 다요, 핵심은 뭐냐면 공천을 둘러싼 싸움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의 핵심은 배지를 다는 것이고, 배지를 달으려면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민주당에는 60년 새정치연합입니다. 아니, 자꾸 민주당 새정치연합 이름을 하도 바꿔가지고요, 이건 제 탓이 아닙니다. 60년 전통 야당인 이 새정치연합이 지금 친노와 비노가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2003년부터 흐름을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친노냐 비노냐 싸움이었습니다. 내부가. 그에 따라 당 이름도 수시로 바꿨습니다. 몇 번을 바꿨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대통합민주신당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약자는 다 민주당으로 했다가 이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바꿨습니다. 자, 새누리당에는 친박과 비박 친이의 싸움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임기 말까지 대통령으로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대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비박 친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9월달에 나온 신동아에 보면요, 총선이 끝나고 나면 김무성 대표가 2인자가 될 거라고 김무성 대표의 측근이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 총선이 끝나면 우리 세상이다. 즉 비박 친이가 다수가 될 거니까 우리 중심으로 대권을 창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세력은 지금 중요한 어떤 이념이나 어떤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 간의 계파의 차이라는 문제 때문에 넘어설 수 없는, 솔직히 말하면 물과 기름처럼 화합이 될 수 없는 관계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내가 유리한 방법으로 저쪽 세력을 제거하겠다라고 서로 노력해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 새정치연합을 봅시다. 여기에는 친노하고 비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돌아가신 지가요, 몇 년이 되었는데 계파의 이름이 친노냐 비노입니다. 친문이냐 뭐 비문이냐도 아닙니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싸우는 이유는요, 뭡니까? 목표는 공천입니다. 우리가 공천을 많이 하느냐, 너가 작게 하느냐, 이겁니다. 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극자, 중도 좌파, 극자, 좌파, 중도 좌파, 그 다음에 중도,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파, 중도 우파, 그 다음에 우파,
극우 이렇게 쭉 정치적 스펙트럼이 있다면요. 지금 유럽에서 전통적인 중도 좌우파들이 다 몰락하고 있다. 즉 기민당이라든지 기민당은 우파나 중도 우파죠. 그 다음에 사민당은 좌파나 중도 좌파죠. 사회당, 사민당, 기민당, 보수당, 노동당 이런 정당들이요. 유럽에서 굉장히 몰락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선거만 하면 극자 아니면 극우가 이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는 미국에서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대선에서 미국식으로 보자면 자본주의 천국에서 자본주의 발상지에서 사회주의를 외치는 버니 샌더스가 1위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극자라고 봐야 됩니다. 자, 미국 공화당에서 한마디로 민족주의적 퍼플리즘을 외치는 미국에 민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고한 백인 중심 사회의 퍼플리즘을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가 극우라는 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도 우파하고 우파의 대결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도 우파, 공화당은 우파.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극우와 극자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1930년에 대공황이 나고 난 뒤에 유럽의 정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히틀러가 득세를 했지 않습니까? 자, 독일같이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국민들이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히틀러가 득세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산당이 득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요. 자, 히틀러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교묘하게 섞어서 극우로서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누가 잡았습니까? 무솔리니가 잡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누가 잡았습니까? 제일 잘 나가던 일본이 극우로 갔습니다. 자, 주축국을 형성했습니다. 반대로요, 영국에서는 공산주의 세력이 나날이 커져가고 유럽 곳곳에서 커져갔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공산주의를 박멸한다는 명분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히틀러가 집권하게 된 계기는요, 대공황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미국에서는 누가 했습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보기 드문 케인즈의 영향력을 받아서 국가가 직접 고용과 투자에 개입하는 그런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국가는 자유방임으로 경제를 갖다가 손을 놔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공황이요, 전 세계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정치 현상은요,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의 양극화가 너무나 심화되고 저성장이 보편화되고 거기에 실업이 보편화되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대중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살기 어려워진 대중에게요, 선동을 하는 방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 1%와 99%의 대결이다. 저 1%의 금융자본가들이나 기득권들이 남은 99%를 뜯어먹고 사는데 저 사람들 돈 버리는 거 봐라. 어제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4명이 188조를 벌였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그것은 하층계급 40%가 2년 동안에 번 돈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버니 샌더스가 이야기하니까 미국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민주당 지지자였던 사람들이 열렬하게 박수를 치는 겁니다. 지금 유럽에서 곳곳에서 극자 세력이 득세하는 데는 그리스, 스페인, 그리고 이번에요, 집권당은 아닙니다만은 한동안에 오래 집권을 했던 노동당, 토니 블레어가 약간 우클릭을 하면서 중도 우파로 오면서 이 제3의 길이라고 해서 노동당이 10년쯤 집권을 했죠. 자, 그런 노동당의 당수가 제레미 코빈이라고 극자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노동당 당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엊그제 영국의 그 공중전을 통해서 독일을 격퇴시킨 기념식에서 일어나서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있었습니다. 뭐 여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하는 영국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를 안 부르는 사람입니다. 자, 미국에서요, 샌더스 같은 사람이 무소속이었고 조그만한 사회주의 정당, 사민주의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민주당 대선에 참가해가지고요, 지금 힐러리를 꺾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 현상이겠습니까? 결국은요, 세상이 변화하고 합리적으로 변화할 방법이 없고 세상이 노력으로서 점차적으로 좋아질 방법이 없다라는 데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가난한 대중들이 다수고 부자가 소수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선동하는 이런 부분에 지금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이걸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이만큼 양극화나 부의 편중이나 또 장기 불황이나 일자리가 없어져가는 이런 시대면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삶이 편안하기를 바라는데 내 삶이 예를 들어서 현재 중도 우파나 중도 좌파나 기성정당들이 이것을 해결해 주는 데는 전혀 무관심하고 이 사람들은 거의 기득권화되어서 자기들끼리 재벌들하고 돈 많은 금융자본가들하고 후원을 받으면서 정치 자금을 거액 조성해서 맨날 똑같은 놈들끼리 돌아가면서 한다. 이거 한번 썰어버리자. 이것은 정치가 정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히틀러가 놓은 거요. 저는 히틀러가 놓은 것도 독일 국민들이 독일 정치를 한번 정화하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자, 히틀러 이후에 독일 국민들이 느낀 자각은요, 민족주의, 게르만 민족주의라는 선동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유대인이라는 어떤 희생 대상을 정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거기에 전부 다 매몰시키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독일 국민들이 자각이 있어서 오늘 독일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미국의 우파 한번 봅시다. 자, 미국의 공화당요. 저는 제가 봐도 한심합니다. 한마디로 공화당에는요, 거의 재벌급 부자가 대대로 공화당 후보가 되면서 솔직히 말하면 미국의 금융 자본가들하고 돌아가면서 해먹는 그런 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정치 자금 모으면요, 한 1조 정도를 돈 많은 미국의 분산복합체 월가 자본가들한테 다 끌어들입니다. 그래가 그 돈을 갖고 캠페인 하면서요, 쓰면서 대통령 됩니다. 자, 이 판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뭐랍니까? 나는 내 돈으로 선거운동도 한다. 자식들 너가 다 나한테도 돈 뜯어가려는 놈 아니가, 돈 많다고. 뭐 너들이 인마 정치를 하냐. 그리고 위선적인 소리 하지만 오늘날 미국의 문제는 멕시칸이고 히스패닉이고 흑인들이고 뭐 아프리카고 아시안이고 다 들어와가 일자리도 뺏고 이래서 생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유무역한다고 막 온 나라들하고 해버리니까 미국의 공장들이 다 떠나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미국 사회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으니까 나는 이민도 막고 그리고 자유무역이나 이런 데도 문제 제기하고 미국에 기대어서 뜯어먹고 미국이 방위를 지켜주면서 공짜로 돈 많이 버는 이런 나라도 혼을 내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요, 백인 주류가 차마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 원하던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그냥 기름을 부어주니까 열렬히 환호하는 겁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가 이혼을 두 번을 했고 천박하고 13살 때 음악 선생을 당신한테는 배울 게 없다면서 주먹으로 때렸고 새둥지 같은 머리를 하고 다니고 맨날 신문에 타블로이드 신문에 가십에 등장하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까발렸고 위선적이지 않고 지돈으로,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위선적이라 가지고 그런 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상하게 말 안 하면서 이민을 받고 어쩌고 하는 이런 어떤 정치인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똥침을 놓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는 극단적인 포퓰리즘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현상입니다. 미국 사회가 이 문제를 한번 짚고 가지 않았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고상한 척 하면서 뒤에서 돈 다 받는 어마어마한 억만장자들만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보세요. 미국에 대선 후보 나섰던 사람들의 재산이 다 얼마인지요. 공화당에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족인 척하는 너것들이 맨날 돌아가면서 해먹는 게 정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다 뒤에 결탁이가 있지 않나 합니다. 공화당의 지지자들은 그래서 트럼프에 열광을 하고 민주당의 지지자는 샌더스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한국에 지금 공천을 놓고 친박이니 비박이니 그 다음에 친노니 비노니 하고 쌈박질을 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인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정치가 완전히 경제적인 어떤 기반, 즉 장기 불황, 저성장, 실업의 만연화, 양극화, 부의 편중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중들이 극자하고 극우를 선택해 가면서 정치판을 뒤집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가면 갈수록 극자 극우의 편향이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한 20, 30년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쓰나미가 오는가도 모른 채로 이 바구니에 공천 티켓이 담겨 있으면 그걸 갖다가 4대6으로 나눠 먹느냐 6대4로 나눠 먹느냐 지금 쌈박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머리로요 지금 닥쳐오고 있는 특히 경제적인 위기에 한국이 제일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차이나 소크에 제일 취약하고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한국이 저성장 문제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정치인들은 오늘도 내년에 무조건 공천 받는데 줄 서서 다시 국회에 들어가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요. 어느 날 쓰나미가 와가지고 정치판을 한 번 싹 쓸어버릴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한국 정치는 절대로 안 바뀔 거라고 보는데 그 쓰나미가 뭐냐? 한국의 경제적인 위기가 IMF나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한 번 더 올 수 있습니다. 저는요. 노아의 방주가 왜 생겼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홍수를 내서 다 한 번 썰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의인들만 소수 살아남게 하겠다는 게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 정치인들요. 정신 차리긴 제가 볼 때 걸렸다고 보고요. 멀지 않아서 위기가 한국에도 닥칠 겁니다. 한국만 피해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위기를 왔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닥쳤을 때 정치인들이 이제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냐 하고 탈출을 모색하겠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국민들이 이제는 정치인보다 먼저 정신을 차려서 공천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여야 정치를 심판해야 될 때입니다.